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주성입니다.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의 기환,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라늄 아십니까? 우라늄 원소기호, 원자번호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? 여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문과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습니다.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맞춰보시죠. 우라늄이요, 이거 보시면 원소기호가 U래입니다. 그리고 원자번호가 92고 은회색의 방사성 금속 원소래입니다. 그리고 그 대형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원은 거의 이 우라늄이래요. 우라늄 뭐 농축하고 뭐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라늄이 그 이제 기본되는 그 원료고요. 그래서 우라늄 1g은 석탄 3톤하고 똑같고요. 석유 9개 드럼하고 똑같대요. 그러니까 사실 우라늄이 엄청난 거죠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뿐 아니라 핵무기에도 사용이 됩니다. 제가 왜 우라늄 말씀을 드리냐면 우라늄 가격이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125%가 급등했다,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차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, 이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게 IEA라고 있잖아요. 국제에너지기구가 글로벌 뉴클리어 커패시티라는 걸 추산을 해봤나 봐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핵 연료를 얼마나 만들 수 있나, 그런 걸 추산을 해봤더니 지금부터 2050년까지 2배 정도로 늘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핵 뉴클리어로 지금 그 커패시티를 만들어서,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 지금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우라늄이 더 많이 사용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왜 2050년인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 우리 탄소 중립, 그런 얘기 있잖아요. 탄소를 네트로 늘리지 않겠다. 그 커미트먼트가 2050년까지거든요. 그래서 2050년까지 각국에서 그 원자력 발전을 늘릴 것이다,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우라늄 관련된 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헤지펀드들이 하는 우라늄 관련주가 뭔가 있나 봤더니 이런 거래요.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. 카메오콥, 에너지 퓨얼 잉크, UR 에너지, 그다음에 넥스젠 에너지, 이런 게 그 미국에 있는 그 우라늄 관련 주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금 엄청 상승할 거를 지금 헤지펀드들이 보고 있다, 이런 얘기거든요. 우라늄 가격 얼마나 올렸는지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이시죠?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. U308이라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이 거래되는 우라늄 가격인데, 지금 보시면 안정적이었던 게 2021년부터 지금 뭐 얼마입니까? 25불이 75불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125%가 올랐다가 그런 얘기죠.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이 사실 엄청 오르고 있고요.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. ETF,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우라늄 관련된 ETF가 20배가 됐답니다. 3년 동안.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금씩 다른 주식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, 결론만 얘기해도 20년이 여기잖아요.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20배 된 거 맞죠? 거의 없던 게 지금 이렇게들 다 늘어났다. 지금 4가지가 다 이렇게 늘어났다니까 ETF가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ETF도 늘어나고 우라늄에 대한 지금 베팅들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제가 좀 봤더니, 기사도 보고, 결국은 각 나라들의 탈탄소 정책이에요. 탄소에서 무조건 줄여야 되니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, 그럼 뭘로 할 건가 하잖아요. 그 전기를. 그러면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풍력, 수력, 원자력, 태양열,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. 화력 같은 거는 이제 불 떼서 하는 게 아무래도 카본을 많이 쓰니까.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런 카본 정책을 하는데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잖아요. 동일본 지진 쓰나미가 일어났고, 이 이후에 각국에서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, 특히 이 핵 원료로 만드는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다들 생각을 해본 거죠. 재정비를 했는데 지금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, 그래도 원자력이다. 원자력이 기본적으로 발판이 돼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럽, 아시아, 아프리카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고, 중국은
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뭐 유럽이나 아시아,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구축을 신축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,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국은 아예 새로운 발전소를 엄청나게 짓겠다,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2011년부터 2020년 동안 10년 동안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후쿠시마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,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 아니야, 그래도 원자력이야,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우라늄의 움직임이 있었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차트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. 이게 조금 작은데 제가 하나씩 안 쪼개고 그냥 놔뒀습니다. 이게 보면은 지금 2022년이니까 올해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에서부터 205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인데, 글로벌은 이렇게, 두 번째 게 여기 미국, 세 번째 게 중국, 일본, 인도, 그다음에 유럽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 파란색이 뭐 같습니까? 보이십니까? 저도 놀랐는데 이거 풍력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들 풍력을 이렇게 늘린대요. 저는 잘 몰랐는데요. 엄청나죠? 풍력이 일본은 50%가 넘는 거죠. 여기는 뭐 어디예요? 유럽은 거의 60% 되는 거고, 여기도 50%? 거의 뭐 50% 가까이 앞으로는 풍력으로 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 같으십니까? 이게 태양열입니다. 태양열이 이만큼이고, 태양열도 다들 늘리고 있는 거죠. 지금은 조그맣지만 2050년도에는 이렇게 늘리겠다. 물론 이렇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계획이니까, 이런 에너지원 같은 거는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계획대로 쭉 투자를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빨간 게 이게 원자력입니다. 그런데 원자력은 사실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, 여기도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풍력과 태양열이 주된 거가 되겠지만 발판은 원자력이 될 것이다. 사실은 원자력은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뭐라 그래요?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지 않나요? 태양열이나 풍력은 한번 해놓으면 뭐 줄이거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. 그리고 또 비교적 원자력도 오래 걸리는 거지만 그래도 비교적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, 어쨌든 발판이란 말을 썼더라고요. 전체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뭐 화력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다 합쳐도 지금은 많지만 엄청나게 줄을 것이다. 그래서 글로벌, 미국, 중국, 일본, 인도, 유럽인데 우리나라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나라 건 못 봤습니다. 자,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늘리는 건 아니고 원자력을 줄이는 나라도 있더라고요. 이게 예를 대표적인 데가 독일인 것 같아요. 독일은 2011년 이후에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감축하고 있는데, 결국은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의존도를 감축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,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근데 여기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데 핵연료를 늘리면 그 핵연료 늘리는 우라늄도 러시아에서 사야 된대요. 그러니까 무슨 우라늄이 나거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 전에는 이거를 천연가스에서 핵으로 가면 우리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. 독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핵으로 발전을 하면, 그거를 확대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리스크는 뭐 여러분들도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원자로, 그 다음에 그 핵 폐기물이 안정한지, 그것도 뭐 쓰나미 받듯이 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? 그 다음에 또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. 그리고 핵 연료 사이클이라는 게 있대요. 저도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, 핵을 그냥 우라늄을 그냥 저 핵 연료에다 확 넣는 게 아니라 그걸 뭐 가공을 많이 해야 되나 봐요. 근데 그런 연료의 준비 단계인데 이게 국제적인 분업이 좀 필요한가 봐요. 어느 나라에서 뭐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 뭐를 하고. 그런데 이게 핵이라는 게 항상 국제 협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.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유로서 2011년 이후에 그동안 원자력 발전이 크게 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우라늄 가격도 후쿠시마 이후에 한 10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, 최근에 인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, 원자력을 포기하고는 어려울 것 같아. 그렇게 생각한 게 한 2, 3년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전망은 뭐냐면, 확실한 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, 2050년 동안 에너지 변동, 사실은 영어로 트랜지션이더라고요. 지금 현재에서 뭔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.
그리고 결국은 풍력과 태양력이 주된 비중이 될 것이다. 그렇지만 핵연료가 드라이빙 포스가 될 것 같다. 그리고 각국의 정책, 국가 간의 이해와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핵연료에 대해서 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. 갈팡질팡.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변했잖아요. 2011년 이후에. 그래서 우리가 최고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출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.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 최근에 와서는 또 다시 시작한대잖아요. 그래서 결론도 잘 모르겠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. 근데 지금 갈팡질팡 할 때가 아닌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. 오늘 좀 새로운 주제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또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